예, 안녕하세요. 사배디자인 연구소장 김대호입니다. 오늘은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시리즈 7번째입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6번에 걸쳐서 토론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정책과 공약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일종의 향연을 갖다 벌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판에 정책 전문가를 모셔서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맥빠지죠. 그래서 정책 위에 있는 정치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들을 놓고 이제 정책 토크라기보다는 정치 토크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문재인 지지율 아직도 40%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잠깐 뭐 인사를 하시죠, 여기.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문재인 지지율 40%라 그러면 아직도 40%다 그러면은 뭐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뭐 등등등.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뭐 5,100만 명을 갖다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통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아주 그 긴 30년에 걸쳐 가지고 쭉 조사를 한 한국 갤럽의 어떤 그 통계 그거를 가지고 일단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좀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한국 갤럽이 한 지난 김영삼 정부부터 해가지고 한 25년 이상 거의 한 30년 동안 쭉 이렇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해왔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다. 딱 그냥 이 두 가지 문항만 딱 줍니다. 자, 지금 이제 9월 첫째 주입니다. 9월 첫째 주는 8월 31일에서 9월 2일 조사를 한 건데 잘하고 있다가 38%, 잘 못하고 있다 52%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리얼미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또 조사를 합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에 하면은 잘하고 있다가 한 41 내지 42%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뜯어보면은 저기 18세에서 29세, 저기 20대는 잘하고 있다가 31%입니다. 그런데 30대로 올라가면 48%, 40대로 올라가면은 51%, 그리고 50대는 43%, 60대가 2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 갤럽에 가면은 쭉 이렇게 그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쭉 그러니까 노태우부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정도네요. 자, 그 곡선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6개월 전 1992년 6월에서 8월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6개월 전 1997년 6월에서 8월 지지율 7.0%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6%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4%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6개월 지지율이 25%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좀 특이한데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 보면은 2016년 10월 넷째 주까지, 그러니까 셋째 주는 28.5%, 갤럽 기준이 25%입니다. 2010월 셋째 주 25%, 10월 넷째 주 17%.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16년 11월 첫째 주에 5%, 4%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 갤럽은 38% 나오는데요. 리얼미터가 41.7% 나옵니다. 이게 8월 셋째 주도 40%, 41.6%. 뭐 대충 그러니까 그냥 한 40%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갖다가 자랑하는 그 조사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제가 볼 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상세 데이터를 먼저 보고 좀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먼저 아까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데이터를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짚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일종의 저는 이제 좀 현실 부정 심리, 네네. 인지 부조화 그런 네. 것에 가까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여론조사대로 사실 선거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거 부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는 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이민선이라고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관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이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주식 이게 보유액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몇십억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 그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네네. 제청이 됐을 때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30%대 초반인가 그랬을 네네네. 겁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네. 물어봤을 때 지지율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0%대였는데 30% 초반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조사하니까 40%대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론 조작의 증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보고 경악했던 게 문항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30%대 초반 나왔을 때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민선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 찬성하십니까? 하니까 30%대 초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문항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민선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40%가 넘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나는 이거야말로 이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곡이 아니고 팩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고 네네.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자체를 일단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도 보면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이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뭔 사기 아니냐. 근데 그 여론조사도 회사도 자기들 이거 자기들 비즈니스고 엉터리 결과 나오면 자기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좀 그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기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기서 봐야 될 게 아까 한국 갤럽 조사의 어떤 백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데요. 자, 지역별 지지율로 보면은 광주 전라 쪽에 잘하고 있다가 62%가 나옵니다. 예. 잘못 왔다 28%입니다. 그 다음 높은 데가 인천 경기입니다. 잘하고 있다 44%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48%인데 어쨌든 이제 이쪽이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서울은 근데 잘하고 있다 36%밖에 안 되고요. 대구, 경북은 28%, 부산, 울산, 경남은 27%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됩니다. 이거는. 예. 자, 그런데 쭉 직업별로 쭉 보겠습니다. 아까 연령별로는 봤잖아요. 근데 직업별로 보면은 사무관리직 쪽에서 48%가 나옵니다. 잘하고 있다가 이게. 그리고 자영업도 아직까지 39%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수준별로 봅시다. 생활 수준별로 보면은요, 상하고 중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층과 중상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47%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생활 수준이 낮으면은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31%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향별로 보면은 사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게 62%입니다. 근데 이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잘하고 있다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37%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봅시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이 정당 지지율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재 33%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29%입니다. 이게. 한때 7월 달에는 잠깐 역전한 적이 있어요. 32대 31로 역전했다가 다시 쭉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것도 이제 백을 보면은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인데 광주 전라 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16%가 나옵니다. 만만치 않은 지지율입니다. 근데 국민의당 지지율은 1%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54%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아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아마 9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한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24%, 더불어민주당이 48%가 나옵니다. 근데 쭉 보십시오. 20대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앞서지 못합니다. 22대 24입니다. 30대 22대 36입니다. 40대 24대 48이에요. 50대도 역시 28대 39입니다. 60대 이상 되면은 43대 22로 역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직업별로 보면은 이게 이 사무관리직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직이라든지 은퇴한 사람은 19%밖에 안 됩니다. 학생도 20%밖에 안 됩니다. 즉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습니다. 37대 24입니다. 학생 27대 20입니다. 그 다음에 무직, 은퇴, 기타가 36대 19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른 자영업도 그렇고 기능 노무 서비스업도 그렇고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향별로 보면은 뭐 당연히 진보 성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겠죠. 그리고 보수 성향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텐데 여기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의 58%가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13% 있고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3%, 정의당도 5% 있고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4%가 있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28%거든요. 근데 이 중도층도 더불어민주당이 32%로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이제 4% 나오고요. 옆으로 그다음에 정의당도 4%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정평가자가라 하더라도 52%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나머지는 이게 흩어져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52%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근데 이제 4%는 국민의당을 지지하고요.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은 5%,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무당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무당층이 2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3% 1당, 국민의힘이 29%로 2당, 무당층이 25%로 3당.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 5%, 열린민주당 4%, 국민의당 3%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의 백업인데,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60대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학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뭐 전향한 셈이죠. 보수 중에서도 뭐 저는 당 안에서도 극우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일종의 경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계를 갖다가 쭉 돌파를 해봤고 경계를 쭉 걸어가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당혹스러운 어떤 데이터. 하지만 아주 일관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한번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은 게 저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다 따져보지 않더라도 그동안 일종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서 다 놀란 게,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6공화국 87년 체제잖아요. 이게 지금 초유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5년 차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떨어진 임기 6년 6개월 대선 6개월 남겨놓고 지지율이 40%대로 오르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기억으로는 87년 체제 직선제 대통령 이후로 최초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사례라고 보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수치를 떠나가지고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이, 87년 체제에서 모든 역대 대통령은 임기 말이 되면은 탈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탈당 요구를 받거나 탈당하거나. 탈당 요구를 받고, 실제로 뭐 요구가 안 나왔다가 본인 탈당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탈당 요구는커녕 지금 요만큼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한다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집권 여당은 포함해서 그 여당 지지층, 그 광범위한 소위 말해서 대깨문 말 그대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꺼낸 사람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숨쉬기도 힘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87년 체제 성립 이후로 네네. 최초로 생긴 현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짚지 않고 그 어떤 지금 전망을 내년 대선 전망한다는 게 저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좀 그동안에 좀뭐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네네.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자 충격적인 게 2019년에 그때 광화문에서 그 네, 여기 10월 3일 그때 네, 그냥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건국 이후 네. 아마 최대 규모 집회. 제가 그때 그 조국 이제 뭐냐 그 이제 그 조국 네. 반대 이제 그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랑 여성분이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한 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시는 네네네. 분이던데 이분이 이제 와서 답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그 인식이 이제 네. 약간 보수 정향의 그런 분이고 네네. 뭐 근데 제가 좀 제일 충격 받았던 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평생 자영업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다 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놀란 건 음흠. 이분이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스럽게 하고 불만스럽게는 보고는 있지만 음흠. 굉장히 중요한 게 음흠. 집권의 정당성, 음흠.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추호의 의문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통해 가지고 예, 집권했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41% 얻어 가지고 집권했다. 이 정권이 정당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통치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내가 네.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이분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가시면서 자기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흠. 그러니까 홍준표를 찍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렇죠. 강성 보수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문재인의 집권의 정권의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정한다.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언이라 생각을 했고 그 뒤에도 어떤 이제 그분은 문재인 지지하는 분 중년 네네. 전문직 남성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도 그 50대인데 그분이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 탈원전 잘했다고 생각하냐? 자기가 탈원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다음에 저기 지나치게 대북 그게 좀 온건적인 정책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네네. 최저임금 등등 이야기했더니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서 이야기했더니 다 네. 잘못했다고 생각한대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물어봐도 자기도 잘 설명을 못 해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좀 그 87년 체제가 네. 저는 87년 체제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좌우 동거를 전제로 하는 네네.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하는 체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대통령도 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럽니다만 저는 별로 그거 이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네네. 단지 정부가 큰 것을 보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 임기 마치면 무조건 물러나게 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고 네. 저는 그러니까 87체제의 특징은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네. 어떤 정당도 장기 집권을 못하게 만드는 핵심이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정권이 왔다 갔다 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증거가 네. 임기 말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그 다음에 탈당 요구가 나오고 그런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정치적으로는 87체제가 이제 종결 상태에 왔다. 종결 그러니까 좌우 동거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의 권력이 저는 거의 한 95% 이상, 심하게 말하면 99%까지 좌파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유권자들이 지금 문재인 체제를 평가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한민국 자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 지금 우리 편앤마이크 독자들께서 댓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데 우리 김석호 씨가 40%는 허구다. 전라도 30% 안 넘어. 뭐 SY 한님께서 통계사 애들의 전화 데이트로 장난질. 그 다음에 제유최초입니까? 뭐 공중파만 보면 당연한 현상. 그 다음에 사피에르 아웃인가요? 촛불 집회에서 만난 사람을 착각하시는 듯. 뭐 여름님은 김정일도 지지율 90%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아마 독자들은요, 지금 문재인의 어떤 지지율 40% 현상을 전부 지금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반응을 하신 거 있잖아요. 네.
아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만약 이리 되면은요, 지면은 무조건 부정선거라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현실이 있잖아요. 네네. 점점 고립된 그 자기들만의 동굴의 어떤 우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까 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집권 그러니까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한 40%대의 지지율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초유의 현상이라 이제 그것의 의미 이게 무슨 87 체제의 어떤 종원의 징후 아니냐 뭐 이러저러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2006년 7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말기에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진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지지층을 배신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한미 FTA,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개혁들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 뭐 이러저러한 거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저 민노총에 대해 가지고도 거기에서 약간 좀 대립각도 세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7년 8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을 지지층의 어떤 이하 요구를 배신했다. 뭐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대연정도 이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호남을 배신하고 노동을 배신하고 뭐를 배신하고 예. 그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노무현 정부를 그렇게 성찰 반성을 한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라가 망해도 지지층의 어떤 이하 요구를 철저하게 대변한다.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신념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그 권력을 딱 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그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저는 그 호남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인사상 특혜나 아니면 예산상의 특혜 그런 거를 갖다가 적지 않게 준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현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상층하고 중상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어떤 이하 요구, 아까 사무관리직들 있잖아요. 사무관리직의 핵심들은 아마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규제 산업의 어떤 화이트 칼라들. 민노총의 핵심들이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민노총의 핵심은 블루 칼라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사실은 상이나 중상일 텐데, 물론 최상층은 서울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를 알겠죠. 아버지 죽인 사람보다도 재산을 갖다 뺏어간 사람을 더 정오한다는 게 마키아벨리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수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이하 요구가 걸려 있는 게 이제 연금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개혁 이런 것들인데 이쪽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이게 그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가 뭐 죽어나건 말건 간에 그 다음에 원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요, 정치의 핵심은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쪽은 정치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 지지층의 어떤 이하 요구를 철저하게 대변해가지고 정권을 계속적으로 재생산해서 권력이 이렇게 운영하는 적각꿀을 갖다가 내가 먹고 내 지지자들한테 나눠 먹는 거로 전 정치를 갖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철저한 정치를 해왔고 그게 제가 볼 때 근데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지층의 이하 요구하고 반해가지고 막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층 쪽에서 사실은 지지율을 철회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시큰둥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사악하고 위험한 정치를 했고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공할 지지율 40%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네네.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떠올라요. 네네.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사무관리직 소위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 지금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정책이라고 그러면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그렇죠. 그리고 고용 안정성 그러니까 주 52시간 뭐 등등 소위 말해서 하면서 좀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피해진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주 해피해졌어요. 아주 해피해진 거고 이 사람들의 나는 그 어떤 지지에 코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마어마하게 몰락하고 있고 몰락했고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은 몰락해가지고 실제로 사회적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네네. 나는 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호남 문제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제가 뭐 계속 화두로 삼아온 부분입니다만은 네네. 저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 그래도 네네. 나름대로는 저기 그 어떤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고하면서 자기들 정파적이게 묶이지 않고 네네.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정권 임기 말에 갈수록. 네네. 근데 이제 그 문재인을 포함을 해서 네네. 이분들이 그 굉장히 학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뭐냐면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나온 건 없는데 네네. 제가 느낌으로는 호남 현재 득표도 그랬고 네네. 보통의 그 전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리고 통계로 나올 수는 없지만 전국에 있는 호남은 네. 흔히 말해서 호남은 전국의 최대의 단일한 유권자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뭐냐면 호남 현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출향민들, 그렇죠. 심지어는 2세, 3세까지도 네네. 거의 호남 출신이라는 동질성, 정체성을 유지를 해요. 네네.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집단이거든요. 행동 네네. 통일이 되는. 네네. 제가 보기로는 2012년에 그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출향민들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네. 상당히 뭐 대폭은 아니다 할지라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네네. 그게 저는 그 문재인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도 그때 호남에 계신 분들은 호남 출신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의 표시가 실은 그 2016년에 네네. 바로 안철수 돌풍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국민의당 국민의당으로 돌풍으로 나타난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이 그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학습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가 호남을 놓치면 죽는다. 네네. 거기에는 호남을 네네. 포함한 소위 말해서 그 86세대도 포함이 돼 있는 네네네. 거고 40대도 포함이 돼 있고 이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네. 모든 정책을 좀 해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 87 체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좌우 동거가 아니라 권력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 저는 그렇게 좀.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완전히 기울어졌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문재인 지지가 잘 못하고 있다가 50%가 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거 말씀드려야 될 게 네네. 그 이제 제가 권력이 95%, 99%까지가 네네. 좌파에 손 넘어갔다고 보는 게 가령 행정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자치, 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언론, 학계, 문화계, 대중예술계. 지금 좌파가 장악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한 정도로 문재인에 대한 분만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조직되지 않은 힘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국가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이제 광대무변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난 이제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제왕적 국가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 제왕적 정부죠, 제왕적 정부.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타고 있고, 예. 그 올라타서 이제 그 인사권을 가지고 이제 그 제왕적 국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보이는 게 제왕적 대통령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죠.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제왕적 국가 권력이 너무나 광대무변한 거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단적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국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딴 데서는 민간 기업이 하는 일을 우리는 공기업이 하거나 또는 그렇죠. 공공기관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게. 그 다음에 예산도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예산도 예컨대
복지 예산이 만약에 많이 늘어났다. 그럼 복지 예산이라는 한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갚지를 못합니다.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쫙 그냥 쏘아줘야 되니까. 만약에 안 쏴주면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멱살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갚지를 못하는데 이거는 복지 예산은 적은데 경제 예산이나 뭐 이러저런 게 많으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게 그 관료가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교육처럼 이렇게 국가한테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틀어잡혀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대학도 물론이고 뭐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래서 국가 권력을 갖다가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문화, 교육, 언론, 그 다음에 공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다 이렇게 쥐고 흔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밑에 저변까지를 흔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권력을 애들은 다 잡고는 있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얘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떤 보편 이성과 양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위태롭게 지금 이제 지탱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 아까도 예를 안 들게 사법부까지도 네. 있잖아요. 네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법부도 지금 보면 보세요.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여론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론조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60%가량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정권 교체 원하는 분들이 60%가량 되는데 동시에 또 아까 보면은 보수를 지지한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58%에 그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 지지의 강도, 전반적인 권력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동의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왜 정권 교체를 갖다가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에 대한 지지율은 58%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현상이 있잖아요. 왜 국민의힘당이 그걸 다 빨아들이지 못하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아까 일단은요, 얘기를 갖다가 조금 정리하자면은 그 문재인의 어떤 40%대의 어떤 가공할 지지율은 그거는 결국 부정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정권 운영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무관리직이라든지 아까 호남이나 그 다음에 중상층과 상층 이 사람들이 문재인을 갖다가 이렇게 딴 데 비해서 훨씬 높게 지지할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최저임금이든 주 52시간이든 친노조든 그 다음에 이런 연금 개혁 안 한 거, 교육계 공공 개혁 안 한 거, 이러저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히 물질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층에 물질적인 어떤 이해를 갖다가 분명히 줬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집권의 정당성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진보 정권을 정으로 놓고 뭔가 보수 정권은 무슨 친일이든 뭐든 이래가지고 뭔가 있어는 부패한 기득권, 친일 부패 기득권 이러저런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도 뭐냐면은 냉전 구도를 갖다가 이렇게 지속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좀 나쁜 사람들. 문재인 정권과 진보는 좋은 사람들, 뭔가 어떤 이런 어떤 굉장히 강고한 프레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 그것을 좀 말씀해. 그거 이제 결국 완성이 탄핵 아닙니까? 저는 탄핵이 87년 체제에 있잖아요. 최종 종결을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지만은 저는 보다 좀 근본적으로 들다 보면은
우리나라 보수 우파 전체에 대한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니, 예, 하여튼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이 87년 체제의 완성이자 네네. 종결이라고 보는 이유가 네네. 87년 체제가 성립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좌파의 정책 승리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네네네. 여기 다 기억하시겠지만 직선제 견을 내건 그룹이 운동권 내에서도 NL 주사파 그룹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586이 패권을 쥐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586 패권이라기보다는 NL 주사파 패권이에요. 지금 네네. NL 주사파 패권인데 이 친구들이 정책으로 승리했는데 우파가 정치 공학적으로 그걸 막아냈어요. 그게 6.29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의 권력은 우파가 계속 유지를 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정책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책 승리자가 정책 정당성을 가져간다고 봐요. 네.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87년에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88년 총선에서는 네. 여소야대가 됐어요. 네네. 그리고 여소야대에서 도저히 전국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뭘 했냐면 삼당 삼당 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게 보면은 우파가 정치적으로 잘 대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좌파에게 제도권의 문을 열어주는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서 제도권 안에서 특히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YS 대통령을 보수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국민의힘 안에도 사진 걸어놓고 있습니다만은 YS 정권 시절에 좌파의 문이 비로소 열린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때 속에서 운동권이 좌파냐 하는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계속 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좌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자기네들이 권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은 정책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철저하게. 또 하나 제가 이 87년 체제의 특징으로서 굉장히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 좀 간과를 하시는데 네. 민주당 정권이 네. 저는 정당 정치라기보다는 시민단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시민단체가 일종의 그 민주당은 시민단체라는 거대한 그룹 위에가 떠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인력 그리고 어젠다를 파견해서 만든 게 저는 그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민단체적 성격이라는 얘기는 시민단체는 국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이 주창하는 가치 그게 대한 책임을 갖다가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한두 그래서 시민단체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좌파 어젠다 큰 빅텐트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우산이 됩니다. 제가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시민단체가 저는 이제 그걸 요즘은 20세기에 아니 현대판 서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그 좀 더 이제 이것은 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이 원래는 여기 김대중, 김영삼 여기 시절에는 네. 그 중도 우파에 가까운 성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차츰차츰 민주당 안도 좌파로 있지 않습니까? 점령돼 가고 색깔이 바뀌는 과정을 계속 밟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은 김대중은 중도개혁주의자라고 그렇죠.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민노당이 2004년에 첫 왜 진출했을 때 그때 진보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91년인가 그때 이제 그 민중당 91년 92년 민중당을 진보정당이라 불렀어요. 그 전에 민중의 당에 있었죠. 예. 아니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60년대 그 4.19 전에는 혁신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원래 혁신당, 혁신계 정당, 계열 정당이라고 부르다가 민중당이 이제 진보정당이라 불렀고, 그 민노당이 진보정당이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 아마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비판적인 그 그룹들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진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 전후에서 그때 이인영 그룹 등 586들이 그 당시는 486 진보 행동. 근데 이런 어떤 명칭을 가진 정치단체를 갖다가 만들고 했거든요. 저기 YS는 이제 그 보수로 이제 저기 왔기 때문에 우파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김대중 정권만 해도 네. 저는 김대중 정권을 구성한 게 세 가지의 그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가 전통적으로 김대중과 같이 활동을 해온 호남, 소위 말해서 동교동계죠. 네네. 또 하나가 박태준이나 김종필 등 소위 말해서 산업화 세력의 일부.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운동권 출신들 이 세 축이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대중 정권 말기에 김종필이 네네. DJP 연대를 깨고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산업화 세력이 떨어져 나갑니다. 네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되고 대선 거치면서 그때 사실은 동교동이 막 노무현 엄청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라서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는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네네. 중도 개혁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지금 사라지고 말 그대로 운동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586 NL 주사파 그룹이 핵심이 이 사람들이 당을 점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정동영 그 나름대로 그 호남 세력들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운동권들은 그 당시 이제 청부업자라 그랬거든요. 얘들이 독자 깃발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이제 그 586 송영길 뭐 그 우상호 이인영 등 걔들이 그 당시 이제 초선 재선 수준이었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시민단체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네네. 크게 보면은 범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좌파 텐트에서 저는 민주당으로 아까 이제 노무현 정권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 어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어젠다는 전부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 어젠다 따라서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좀 떵떵거리는 좌파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전부 87년 이후에 네. 등장한 시민단체들이에요. 자, 아니요, 제가 오늘 좀 얘기는요. 어쨌든 지금 뭐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그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저 거대한 벽을 넘어설 거냐에 대한 얘기를 아직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1987 체제가 일종의 다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종언이 된 거다. 예, 예. 이제 요런 얘기. 그래서 그러면은 헌법 87 체제를 바꾼다 그러면은 헌법 바꾸면 되나? 선거법 바꾸면 되나? 이제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는 결과지 않습니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꾸는데 예, 예. 아니 당연히 걔들은 체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신 문화와 정치 지형의 결과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 헌법으로 표현이 돼야죠, 결국.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좌파의 어떤 그 헤게모니, 그 다음에 우파는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대응을 갖다가 해왔다. 그리고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 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진보 쪽으로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걸 막아내다가 점점 밀려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제도권 권력은 우파가 쥐고 있었는데 상징적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 자산은 좌파의 손에 있었다고 저는.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 정신 문화나 정치 지형의 어떤 자식이 이제 정치 체제거든요. 그 정치 체제에서 이제 헌법, 선거법 여러 가지 기본법들이 나오는데 거꾸로 말입니다. 정치 지형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헌법과 선거법과 뭐 기본법을 바꿔 가지고 지형을 바꾸고 정신 문화 바꾸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좀 이제 중심적으로 좀 하고 좀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이제 이게 그 거대한 문화나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의 그 반영이 결과가 네네. 겉으로 드러 표현된 것이 정치 체제고 이제 네네. 정당 뭐 그런 것이고라고 보는데 결국 저는 이제 개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 저는 헌법은요 어떤 정신문화 정치 지형의 어떤 자식인데 아니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니 이걸 바꾸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헌법과 이야기 선거법 들어보세요.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87년 당시에는 네. 저기 그 개헌 그러면 전부 직선제를 의미했어요. 네네. 사실상 그랬잖아요. 그 네네. CA 재헌회 소집 그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권력 구조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내각제냐? 네네. 뭐 이원 뭐 집정부제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대통령 중임제냐? 네. 저는 이제 이북의 그 개헌 논의가 뭔가 좀 본질 포인트를 벗어났다고 보는데 이 권력 구조는
퍼스트 팔찌 체제, 그러니까 팔찌 체제가 이후의 체제를 어떤 식의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네. 그 가치를 구현하는데 가장 좋은 권력 구조가 어떤가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권력 구조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누가 권력을 어떻게 나눠볼 것인가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이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한테 유권자들한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네. 팔찌 체제가 제가 보기로는 정치적으로 이미 한계에 왔고 끝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아까쯤 이제 하려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두드러지는 분들이 세 분 아닙니까?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저기 홍준표. 네네. 이 세 분의 특징이 뭔지 저는 보면 이렇게 제가 보기 캐릭터상으로는 전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양아치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도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국민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재명 같은 자가 어떻게 저렇게 지지가 높냐. 국민들이 개돼지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이란 사람이 절대 점잖지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지지하는 겁니다. 왜냐? 저런 캐릭터가 기존에 낡은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낡은 질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데 적절한 캐릭터일 거라는 기대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네네. 나름대로 유능할 거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파가 아까쯤에 저기 그 정권 교체 요구는 꽤 높은데 네네. 그게 국민의힘에 우파 지지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저는 네. 미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대안이 뭐냐. 권력구조, 개헌 이야기하니까 권력구조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경제민주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한국 경제에 있잖아요. 저는 암덩어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민주화, 이거 경제민주화는 경제 정치화거든요. 네. 자원의 왜곡, 자원 배분에 네네. 어마어마한 왜곡이 발생하는 게 경제민주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모든 암적인 요소가 경제민주화 이것에서 저는 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저는 평화통일 조항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경제민주화 좀 없어. 그 다음에 평화통일 뭐 예컨대 그냥 우리 통일 원칙이라는 거는 자유민주 통일, 자유민주도 기본 질서에 의한 뭐 통일. 예컨대 그럼 이렇게 해오면은 그럼 바뀌었냐? 저는요. 헌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저는 정신문화와 정치 지형이 있잖아요. 그 세력 관계가 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저는 역으로 말입니다. 헌법 조항에서 그걸 바꿔 가지고 이거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그러니까 저는 네.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정신문화 사상 이념, 지배적인 어떤 정신문화 사상 이념, 그 다음에 정치 지형을 바꿀 거냐에 관한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하고 이겼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바꿀 거냐. 그래서 정치 어젠다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가 또한 정치라는 그래서 정치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그 정치적 요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내걸고 대립전선을 만들고 그런 속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바꾸지만 동시에 바뀌는 상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하부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뭐 헌법 조항에서 뭐 경제 민주화 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은 제가 볼 땐 100번째 중에서 99번째 정도 과제라고 그건 생각을 이제 소장님과 저랑 의견이 다른데.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요. 저는 어떤 그것을 정치 투쟁의 어떤 결과로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을 어떤 아젠다로 내세우는 거는 100번째 중에서 99번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파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이유가 네. 정책 어젠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정치는 종합예술입니다. 수없이 많은 어젠다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의 정치 네네. 어젠다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우파 정치인들이 지금 내거는 거 보면 전부 정책 어젠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정책 어젠다를 하나로 모으는 집약할 수 있는 요구가 뭔가 저는 네. 그걸 두 개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걸 이야기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아까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권력의 95% 내지 99%가 좌파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좌파의 지금 사실은 제가 말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 권력, 좌파 상징 자산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좌파의 모든 어떤 그 저기 상징 자산 위력이 어젠다 이 부분이 저는 두 가지로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치지 않으면은 저는 우파의 어젠다 주도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 자산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징 자산이 보면 5.18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의외로 전태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어떤 비극적 그리고 주도. 호남도 있고 네. 5.18 뭐 이제 민주화 운동. 그 호남이 5.18을 갖다가 일종의 어떤 자기 상징 자산으로 사실은 예. 이렇게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5.18 노무현 전태일 그다음에 거기다가 무슨 그 항일 무장투쟁 제대로 친일을 몰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항일 항의 자신들의 어떤 항일 어떤 독립투쟁의 어떤 후예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홍범도도 데려오고 뭐 김원봉도 얘기를 하고 또 김구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상징 자산의 측면에서 우파 내지는 보수의 어떤 상징 자산은 뭐냐? 또 이제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어떤 가꾸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쪽은 원래 이제 건국가 산업화 그리고 저기 예. 이승만, 박정희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다음에 뭐 저 호남으로 가면 김성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수는 일종의 문명 개화를 갖다가 주도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단순히 어떤 독립운동이냐 친일이냐 뭐 이런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좌파의 어떤 프레임은 김성수를 어떤 이 친일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때 고대 앞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이제 이름도 바꾸고 막. 이름을 바꾸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근데 저는 상징자산 투쟁이 굉장히 약간 이제 정신문화가 가장 상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정치 지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헌법이나 이러저런 게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정신문화는 상징자산으로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파나 내지는 이 보수가 별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상징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냥 대충 이제 막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상징 자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그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이, 평범한 국민들이 네네.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을 판단할 때 그분들이 내놓은 무슨 강령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책 뭐 그런 거 공약 이런 거 싹 읽어보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직관적으로 저 정치 세력, 저 정치인, 저 정당이 어떤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게 저는 이제 상징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5.18이나 민주화나 또는 이제 뭐 그다음에 우파에서는 저는 여기 건국 산업화 이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알기보다는 좀 근원적으로 따져서 상징 자산의 크기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치 또는 크기 그 무게에 있어서는 우파가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게 건국과 산업화,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린 거고 네네. 민주화는 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서 거의 근어를 갖다가 그렇죠. 좀 잘못된 것을 그늘과 수정하는 허물을 건데 닦아내는 지금은 건데. 본말이 뒤집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그 상징자산 투쟁에서 우파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큰 상징자산을 가지고도 네네. 우파가 패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원인을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예.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는 못하고 예. 다음번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지금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의 핵심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메시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문화, 정치지형, 상징자산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계를 다음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간판 메시지가 뭐냐면은 출마 선언문에 얘기했지만은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면 자기를 공정을 향한 뚝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홍준표는 완벽히 검증된 대통령이다. 정문적답이 가능한 대통령이다. 공약과 정책이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게 준비된 대통령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유승민은 이재명이 자기를 갖다가 가장 어떤 부담스러운 후보로 지목했다. 이걸 갖다가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제학과 나와서니까 경제에 강하다, 안보에 강하다, 미래에 강하다, 민주당에 강하다. 뭐 이런 얘기고. 원희룡 후보도 민주당하고 5번 싸워가지고 다 이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해서 이제 이 3대 공약 발표에 이게 쭉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오늘 했던 얘기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제 더 좀 이야기할 주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씩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사실 제가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자석에 주동식 그 광주 서구갑 위원장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역시 이 사회자로 오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같이 김주 토크, 주김 토크. 주김은 안 좋네요. 이거. 김주 합시다 그러면. 아니면은 동식하고 동네. 아니, 주김도 괜찮네요. 민주당 정권 주김 그러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사실 2022년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아직도 40%라고 하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이냐에 관한 시리즈 토론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토론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